모르시겠죠? 근데 여기에다 선을 그어주면은요, 보이시죠? 고구 때 떠오르는 저성. 이게 뭐냐면 동방청룡별자리인데, 동방청룡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북쪽에 있는 하늘을 삼원으로 봐서 태미원, 천시원, 자면을 보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떠오르는 별자리를 동서남북 해가지고 예를 들면 동방청룡이라고 해서 봄에 뜨는 별자리, 여름에 뜨는 자리는 북방 현무, 그 다음에 서방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미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이 별자리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음을 요 고인돌이 정확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고구 때 떠오르는 거, 그 다음에 방수 하나 둘 네 개, 그 다음에 심수, 그 다음에 미수, 그 다음 기수, 남두육성. 그럼 여기 하진날 이게 떠오르는 거죠. 요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왜 명확하게 확인했냐면 이 심수 때문에 했습니다. 여기 이상하게 이 고인돌에 있는 성열, 얘가 구멍이 너무 큰 거예요. 도대체 왜 쟤만 저렇게 크지? 해보니까 이게 안타레스 별자리입니다. 1등성 별자리입니다. 그 전갈자리 중에서도. 그래서 이게 3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팔았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아라가야 5세기 때 똑같이 새겨놨더라고요. 보이시죠? 5세기 때 함양의 마리산 고분, 마리라는 말도 머리거든요. 우두머리 집단이니까. 이 우두머리 집단의 마리산의 아라가야의 고분군에서도 이게 나와요. 그리고 이게 그게 무덤에서 이제 석판이 나왔는데, 그게 이게 남쪽 방향에 놓여 있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인돌 시대 고인돌 방향이 200도에서 220도니까 남쪽에 가깝죠.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건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수천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정보를, 이 지식이란 정보, 천문학의 지식이 굉장히 넓게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구나. 고구려도 그렇고. 자, 이것 보시면요 놀랄 겁니다. 고창에 있는 그 고수면에 있는 제가 고인돌을요, 그냥 군락지들을요 점으로 그냥 표시를 해봤어요. 그냥 군락지역, 고인돌 놓인 게 아니라 군락지역. 여기는 6개, 여기는 7개, 여기는 3개, 여기는 5개, 여기는 6개, 여기는 20개, 여기는 10개, 하나, 여기는 2개, 여기는 10개인데 묻어버리고요. 이거 이상해서 제가 점을 찍어봤는데요. 점을 찍어봤는데 모르는데 나중에 선호를 연결을 해봤어요. 보이시나요? 북두칠성이죠? 2.5km나 돼요, 이게. 그리고 이게 시루봉이에요, 시루봉. 봉우리를 중심으로. 그리고 얘하고 연결하면 이게 진북 방향이에요. 의도죠? 의도입니다, 저거. 왜 확실하냐면요, 고인돌하고 봉우리하고 4개를 합쳐가지고 쫙 연결했어요. 이건 불가능하죠. 인간이 의도하지 않으면 얘하고 시루봉, 얘하고 어떻게 일직선이 되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저게 진짜 그럴까? 해서 고대 천문대와 비교해봤습니다. 함주 지성리 고인돌에 나오는 천문대하고 얘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뭐야? 여기도 있는데 똑같네? 이게 태양수 일성도. 그러니까 이 별자리하고 똑같네? 그러면 고대 사람들이 고인돌 성열에다 새겼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아니, 지금 학계에서는 이 성열도 별자리인지 아닌지 싸움하고 있는데, 이경렬이는 고인돌 군락지를 가지고 놓아가지고 이걸 천문대라고 하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겨우 북두칠성 가지고 싸우는데 저는 저기 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걸 제가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호남학회제 딱 내니까 한 고고학자는 이건 쓰레기다, 이건 논문에 가치도 없다고 쫙 찢어버렸고요. 저한테 왔습니다. 이거 논문에 가치도 없고 학문 발전에도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저한테 그대로 왔습니다. 딱 20장. 근데
이 중세 이 역학하고 이런 사람들은 놀라운 대발견이다 해가지고 3대1로 해가지고 논문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실리니까 KBS에서 바로 이걸 촬영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만천 PD라고 이쪽만 완전히 전문가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 박사님 말이 옳대요. 그래가지고 방송 내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졌는데 아무도 반론 안 하시네 또. 좀 해줘야 재밌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봐보세요. 고창 성동 고인돌인데 방향은 210도 방인데 여기도 이렇게 별자리가 있죠. 아까 그거 개념이 거의 비슷하죠. 아까 그 나왔던 거하고요, 그죠? 거의 비슷합니다. 요게. 그러니까 요렇게 이것도 땅에 묻혔는데 제가 다 씻겨요. 예, 땅에 묻히고 막 이러면요. 가면은 이거 측정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 정리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왜냐면 쓰레기 태우고 뭐하고 하면 여기 물집 걸어서 청소해주고 한 다음에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고 이제 청소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남아줘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얼마나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정성 들이고 이걸 통해 당신을 통해서 인류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복을 받았겠느냐 아니면 이걸 빌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성을 들였겠냐 생각이 들으면 요거 하나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거든요. 그런데 땅을 파가지고 특히 이렇게 성혈들 찾아내면 더 두근두근 거리죠. 그래서 우리 박창문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도 못 찾았는데 저는 고창에서만 성혈이 있는 고인물 100개 이상 찾았거든요. 그게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자, 뭐 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고창 무장 교육리 고인돌 배치도 이것도 한번 봐보시죠. 아까 북두칠성계 똑같습니다. 고인돌 하나 놔뒀고 B에는 6개, A에는 30개 있습니다. 30개 고인돌 중에 제일 큰 고인돌은 어마어마하게 큰 고인돌이 얘예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는 얘고요. 그 다음에 고인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B에 있는 고인돌은 이지, 2분, 그대 동지, 하지, 춘분, 추분을 담고 있는 천문대 고인돌이고요. 얘는 이미 좀 옮겨졌어요. 여기에서 한 5m, 10m 정도 옮겨서 이쪽 옮겨졌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가 하여간 일직선인데 이 일직선이 130도더라고. 이게 동진달 일출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 궁동마을에 보니까 칠성이란 돌이 또 7개가 있어요. 이만시간 돌이. 칠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북두칠성이다. 근데 이걸 고인돌로 아무도 인식하지 않죠. 근데 고창은요, 보시면 이 적색토예요. 이런데 이거는 화강암지대거든요. 이게 중생대 백악기 때 대보화강암이 나왔기 때문에 화강암 자체가 굉장히 석비례처럼 파손돼 있어요. 그래서 암 석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고창 오시면 밭에 돌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창의 농사지가 그렇게 좋은 땅이거든요. 경상도 분이 고창 오면은 뿅 반해버립니다. 여기 그냥 밭에가 돌이 있어야죠.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마을에 돌이 이만씩은 것들이 놓아 있어요. 그럼 이건 아무도 고인돌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선사시대 역사로 보면요, 이렇게 원래 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이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돌이 7개가 있었는데 2개를 도로 하면서 묻어버린 거예요. 이게 5개만 남아있더라고 지금. 근데 그게 북두칠성으로 이해하면 여기 딱 보시면 진북방향이잖아요. 그쵸? 이런 걸 보면서 참.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선조들은요 또 언어적 유희까지 인문학적인 상상력. 고창에요 달 월자만 가지고 7개 정도는 북두칠성으로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아니 고인돌만 한 게 아니라 지명 가지고도 이렇게 장난을 하셨다니까. 인문학적으로 유희를 즐기셨죠. 우리 옛 선조들의 인문학적 상상력이 이게 참 놀라운 게, 보시면요 이게 월암마을이죠, 월산마을이죠, 운월, 수월, 그 다음에 여기가 월고, 여기 신월, 세월. 재밌으시죠? 이게 지명 가지고 북두칠성 만들고 그 다음에 양의 한자인 이거 점자를 붙였죠. 고물의 점자에 양, 외정, 내정, 산정, 그리고 가운데다 석정 해가지고 이게 물가줄자를 붙여요. 이게 천국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가 이상천국을 꿈꾼 거죠. 자기가 사니까 여기에. 그래서 여기 양의 상, 음양의 조화 가운데 천국 만들어서 이상천국 만들어서 여기다 뭐냐 지금 고창에 석정에 웰파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기본적인 이제 사람들의 생각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1시간짜리라서 일부러 좀 짧게 막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은 되게 기존의 생각의 틀이 너무 벗었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고인돌을 보면서 옛날에 황제들이나 왕들이나 그리고 천문대를 만든 자기들만 공유했던 것들을 우리 3000년 전에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고인돌에서는 이 백성들이 누구나 다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고인돌 사이에 들어오는 강렬한 빛을 보면서 광명이세를 느끼고 그 다음에 고인돌 하나를 놓더라도 태양의 움직임, 별의 움직임, 땅의 움직임 그리고 사람의 행위까지 이루어지는 삼재가 일상화된 그런 모습들이 고인돌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걸 저는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홍익코리아라는 말 딱 듣는 순간 홍익인가? 그럼 내가 가야겠네 하고 이제 이렇게 달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받고 또 이제 여기 토론을 시간을 좀 가질게요. 네, 시간이 1시간 넘어버렸네요. 네,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 자료는 제가 여기다 남겨드릴게요. 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현재 조사하는 자료는 독이란 말이에요. 네. 크든 작든 독인데 이거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몇천 년 전인지 몇만 년 전인지 인간이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확실한데 네. 첫째, 그 사람이 현재 우리 한민족의 조상인가 하는 것이 이제 첫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게 무덤이 아니다고 하는데 무덤이 아니어도 좋지만 인간이 무엇을 만들 때에는 용도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종교적인 재단으로 만드는 건지 또는 그 마을의 수호신으로 타구로 만든 건지 그 용도가 뭐였는지 네. 지금 현재 진북 방향이다 네. 또는 하지 해 뜨는 방향으로 각도를 틀었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몇천 년 전에도 천문학은 발달했다고 하니까 기왕에 만들려면 그 방향으로 방향을 잡자 해서 만들었다면 그 안치한 방향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용도가 뭔가 두 가지가 네. 문제입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많으면 헷갈려서. 세 번째는 별 자리를 얘기하는데 그 별자리가 한 500년마다 바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어떤 고분의 별자리가 서기 고구려 시대. 고구려 때의 별자리다. 예. 기토라고. 이걸 지금 환산을 하면 그 계산이 나온답니다. 이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그 고창이나 여기에 큰 별자리들이 있는 걸 보면 그런 식으로 환산해서 몇천 년 전의 별자리냐 를 알 수가 있었는지 그 세 가지만 물어보고. 네네. 첫 번째 우리 조상의 연관성이 있느냐 그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실은 한반도에 BC 3세기 때 마한 세력 때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최소한 BC 20세기 그 전부터 한반도에 거주했던 원래 토착 세력들이고요. 그 다음에 BC 3세기 4세기 때 대규모의 남하가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에 남하가 이루어진 원인 중에 하나가 마한 토착 세력들이 그 당시 이제 기후 변동이 심해져 가지고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남하를 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하고 융합되는데 이게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갑자기 BC 3세기 전으로 고인돌 시대가 끝나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대로 이게 이 권력 집단, 소위 말해 철기를 갖고 온 사람들이 지배를 하던 피지배를 하던 간에 아니 지배계층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몰살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이게 그 대신 이 사람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을 또 고인들을 만들거든요. 북교슈에.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또 일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아시아의 어떤 그 격변사로 보게 되면 하여간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여기에 사람은 있었지만 전멸을 뭐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서로 융합해서 살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고인도 3세기 이후에 5세기까지 고창에 거대한 뭐가 생기냐 만의 그런 권력 집단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무덤 양식이나 아니면 고인돌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같다 틀리다는 개념에서는 저도 거기까지 DNA 조사를 못하니까 고인돌 조사를 통해서 보면 분명한 것은 청동기 시대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는 달랐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이 철기를 가져온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치했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하셨던 것들 중에 그렇다라고 하면 천문대 방향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네, 뭐 저도 그건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고 이게 무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 해서 무조건 무덤이 아니란 뜻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 조그마한 이 고인돌 나왔는데 그게 무덤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의외로 또 거기에 무덤방이 있을 수 있으면 무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무덤방이 그러면 청동기 시대 때 만들었냐 또 그건 또 어떻게 증명을 하지 못하거든요. 후대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논쟁 자체는 뭐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계신 분 9시에 뉴스 중에 마지막 땡 했던 날씨 요즘 안 보시죠? 안 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세분화가 돼버렸잖아요. 지금은 스마트폰을 보면 거의 매 시간별로 날씨가 나오기 때문에 갈수록 안 봐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하지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 책을 쓸 때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다른 사람하고 논쟁을 해도 제가 이기지 이게 중요하다 이런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해서 형이상학적인 부분으로 가버리면 제가 그 논리에서 제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셨게요. 시대, 연대, 연대가 네. 저 일본의 어떤 기토라 부분입니다. 예, 그게 이제 고구려 시대의 천문도다. 네. 이 천문도를 그런 식으로 계산해 봤냐? 네네. 실은 아까 선생님 말씀 굉장히 박식하셔가지고 실은 기토라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일본이 기토라 부분을 펴놨는데 거기 5세기 때 고구려의 고분에 있는 천문도 그대로 갔습니다. 근데 천문대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3원입니다. 그러니까 천시원, 자미원, 태미원의 별자리가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한반도에서 보는 거, 만주에서 보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북극성 같은 경우는 이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세차 운동이 26,000년 정도예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 이동을 하거든요. 그 북극성이 달라져요. 지금 현재 북극성이 약간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구가 23.5도 기울어지면서 조금씩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천문대가 맞냐 틀리냐라는 논쟁에서 봤을 때는 북극성 주변에 북쪽의 하늘 보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 이제 고인돌에서 나오는 것은 좀 너무 거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미시적으로 분석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질문. 네. 그 세계에 한 235개 국가가 있는데 왜 한반도의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전체로 비교하면 뭐 1%도 안 될 텐데 어떻게 고인돌하고 공룡의 화석이 한반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될까? 그러면 그게 과연 지금 동북공정이라고 하고 뭐 이놈들이 급하니까 이제는 여러 군데서 중국의 역사가 기원됐다 해서 조작 짱아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개념 없는 역사학자들이 과거에 50년대 배운 역사 책으로 지금
컴퓨터도 50년대, 30년 전에 배운 박사학위는요, 지금 유치원생 수준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박사학위만 갖고 있다 강단에서 이런 소리 갖고 중국의 시진핑이가 한국은 수천 년 전부터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에 과연 우리나라 국민이나 역사학계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이제 궁금하고, 제가 한 30년 이상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가장 저를 실망시키는 게 이 보수진보라는 정치 이념으로 국민을 완전 갈갈이 찢어놓고 아예 더 이상 이따위 나라가 있는가, 다른데 인류인데, 그러면서 정말 젊은 애들이 이런 모습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가. 그런데 저는 외국에서도 가장 좋아했던 구절이 국민교육 헌장입니다. 그 중에 저를 가장 가슴 뛰게 하는 말이 조상의 빛난 어리예요. 그러면 이 다른 고인돌에는 별자리가 이 정도로 비교해서 밝기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사이즈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했던. 그러면 그 시대에 동시대에 저 스페인서부터 이스라엘서부터 중앙아시아 이 한반도까지 고인돌이 집중적으로 발견되는데,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전 세계 천문학계에서도 그 당시에 표시하지 않았던 성혈을 별자리의 밝기와 크기에 따라서 했다 하면은, 저는 그 두 가지가 이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에 대한 지식이 뛰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거기가 도대체 100년, 200년밖에 안 된 이 정치 이념 따위로 국민을 식상하게 한 게 아니라, 야, 우리 조상의 빛난 어리 정말 대단했구나. 그러면 특별히 이제 젊은 층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좀 연구를 해서, 단순히 역사 천문학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뿌리를 찾고 우리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리고자 했는데, 저는 홍익코리아가 그 역할을 하려고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박사님이 고인돌을 수많이 보시면서 가슴이 벌렁벌렁한 순간이 많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현대 우리들에게 역사적으로 개념이 없어갖고 쩔쩔쩔 매는 역사학계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이 있어갖고 젊은 애들에게 꼴통 소리 듣는 이 어른들에게 과연 사회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인데, 아까 왜 한반도가 어느 그 기후대가 많았냐라고 하면은, 실은 우리 한반도는 인류 역사는 가장 살기 좋은 땅입니다. 한반도는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이렇게 살기 좋은 땅이 없는 이유가, 예를 들면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25,000년 된 해수면이 지금도 120m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120m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중국하고 한반도는요, 그냥 한강 하나 지나가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반도의 주변 서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대평원지대입니다. 서해 보시면 이 해수면이 80m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쪽은 그 다음에 빙기가 왔다 할지라도 남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넓은 땅이 있었기 때문에 농사짓기가 굉장히, 이런 걸 다른 말로 서해 대평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그 청동기 시대에는 현재보다 기후가 1도 정도가 더 높았기 때문에 해수면이 지금보다 좀 더 높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풍의 진로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만주까지도 살기가 굉장히 좋은 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산동반도에서 우리나라의 태풍이 멈추잖아요. 근데 청동기 시대는 어디까지 가냐면 요동 요서까지 갑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요동 요서까지 살기 좋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동 요서 이쪽으로 고인돌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기후학적으로 접근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이런 접근을 안 하거든요. 저희 같이 지리학 하는 사람들은 기후변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간 중요한 것은 기후가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농사짓기 굉장히 좋았던 땅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게 어떤 기후변동 때에 많다라는 얘기는 바로 농사, 소위 말해서 편서풍,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농경문화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소년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그래요. 이
아까 그 일주를 한번 본 아이하고 안 본 사람하고 인생은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냥 웃는 말로 그러잖아요. 선생님 별 볼 일 없이 사세요. 맨날 그러잖아요. 요즘 아이들 정말 별 볼 일 없이 살거든요. 그냥 갇혀진 틀 안에서 디지털로 하든 그 모든 걸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선사의 3,000년, 4,000년 전에 이 천문학을 이해하면서 정말 그 안으로 들어온 강화 고인들 딱 가서 하진날 일출 쫙 보면 그걸 보면 아이들이 무슨 생각할까? 저는 그렇습니다. 광명이 제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홍익인간의 인형을 딱 몸으로 그냥 체득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저는 이것들이 우리 국민운동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틀리거든요. 혹시 저번에 갔다 오셨나요, 선생님? 저 우리 그 일본 분이시죠? 네네, 애기 엄마 친구입니다. 네, 애기 엄마. 네, 일본 분이신데 일본 여성 7분이 저번에 하진날 아침에 가셔가지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저한테 답장도 주시고 연락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 별 볼 일 있는 세상, 해볼 일 있는 세상을 좀 더 경험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게 저는 이제 이걸 연구하면서 얻은 제 나름대로 소신이고 제 생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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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만하님이 여러 3,000개의 고인들을 봤는데 이 고인들 당시에 시험 목적이 어떻게 있어요? 천지를 지난 것이 네, 천지입니다. 하늘의 재단이고요. 네. 그 다음에 하늘의 재단이고 또 이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만한 욕심을 했다가 이게 더 큰 욕심. 그 다음에 보면서 예를 들면 이제는 이걸 북두칠성을 만들어 볼까? 처음에는 어떤 방향성을 해서 하진날 비가 안 오니까 우리 기후제획을 하자. 아니면 동짓날은 이게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우리 새해 맞이하는 의식을 지내자. 뭐 춘분 때는 이제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때는 고천제도 보내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꽃이래도 하고 이런 의식들이 이루어지면서 하나하나 갖추다 보니까 좀 더 커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저는 천재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제 무덤으로 일부는 변환이 됐을 걸로도 보고 있고요. 그러나 첫 출발은 저는 분명한 천재다라고 좀 약간은 확신해. 그럼 지금까지 내려온 기성묘라는 잘못된 명칭부터 바꿔야 되겠죠? 예. 실은 고인돌은 북한학자가 만들었습니다. 한흥수라는 북한학자가 야 무슨 지성묘야 돌멩이야 안 돼 우리말로 바꿔 해서 고인돌을 바꾼 게 처음입니다. 네네. 제가 이저 고인들한테 가지고 무지에 대해서 사실 무지하는 데서 그 무지해 가지고 좀 무지한 질문해 주면 좀 멀리만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왜 고인들의 형태를 그 별에 위치하고 연관시켜서 해석하냐 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 고인들이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서 고조로부터 이제 상수대기까지 이렇게 계승하면서 이렇게 이 고인들을 만들어 봤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 중에 그 고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재 경제 사회 발전하고 국방력도 강화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왜 네. 그런 네, 첫 번째 하나 질문이 다시 네. 첫 번째가 안 적어가지고 첫 번째 질문이야. 네. 첫 번째 질문은 네. 그 고인들의 그 형태를 왜 절하고 연관시켜서 해석해야 하느냐? 네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계속 강의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제가 예를 들면 문헌으로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이게 고인돌이 이렇다라는 게 그 만든 자의 의도나 설계자가 그걸 남겼으면 의도하기 쉬운데 그거 의도를 전혀 읽을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걸 결과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이 이걸 만드실 때 의도가 있으니까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갖고 있지만 고인돌이라는 것은 의도성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고 그냥 옛날 사람 나와 있는 거석이 있다 보니까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천문학 관계가 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질문하셨던 건? 네. 두 번째는 네. 여기에 그 고인들이 어떤 그 역사적 의미가 있어서 이제 고조로부터 삼국사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계승되면서 이렇게 고인돌 네, 실은 고인돌은 고조선 시대까지 딱 끝납니다.
삼국시대까지는 이어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철기시대 이후에는 갑자기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BC 아까 말씀드렸지만 BC 3세기 전후부터 고인돌이 거의 사라집니다. 마주마 고인돌이 만들어지는 시기인데요. 그것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쓸모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역학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고구려 시대 때 보시면 천문도가 다 나올 정도로 역학이 뛰어나게 발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역자를 보시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이제 언덕 한자에다가 그 다음에 벼화자 2개가 들어가고 날일자가 들어가잖아요. 그거 보시면 이 언덕 위에다가 복식의 신에게 태양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요거 풀이 하나만 봐도 한자 풀이 하나만 봐도 이미 그 고인돌의 의미는 문자 속으로 남겨져 버리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인돌이 갖고 있는 효용성이라는 게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앙집권하면서 소위 말해 전문가 집단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이라든가 기상기후라든가 이런 건 또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되고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니까 고인돌에 대한 필요성이 떨어져서 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조선시대 와서 뭐 벌써 추구기까지 나오고 다 그러잖아요. 고대의 어떤 소위 말해 기상기후까지도 이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옛날에 갖고 있던 것들은 아마 점점 잊혀지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세 번째는 또 세 번째는 네. 고인돌의 과거에 있었다는 그 역사적 사실이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현재 산업 또는 국방력 강화 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발전해냈다고 하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왜 실은 그렇게 연관시킬 수가 있느냐? 왜 그러냐면 이 고인돌이 갖고 있는 거 이미 우리 3, 4천 년 전에 한반도인들의 갖고 있는 DNA는 이미 하늘을 보고 움직였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결국은 그 당시에 최첨단 뭘 만들어내게 되냐면 진함체를 만들게 되거든요. 지금은 나침판이죠. 나침판이 있음으로써 세계사가 변하거든요. 이 나침판을 통해서 어떤 정확한 내가 지향점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디를 이동해도 실수가 적어지고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은 오늘날 국방 문제를 다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치우천왕께서 그 중국의 헌원 왕자하고 싸움할 때 나침판을 쓰시거든요. 이미 그 당시에. 왜 전쟁에 나침판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 국방과도 연관해서 대한민국이 팍스 코리아가 지금 다시 떠오르게 되지 않을까. 이미 우리 두뇌 속에는 이게 깊게 자리 잡고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네, 정말 이 박사님 존경합니다. 어쨌든 다른 분들이 연구를 안 하는 분야를 좀 엄청나게 맨아웃을 들여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 고인돌의 밑에를 갖다 좀 이렇게 파가지고 보면은 뭐 혹시 없어졌어도 그 분석을 하면은 거기에 정말 인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성분을 정하면은. 네. 근데 그게 묘냐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한반도는 기본적으로 산성 땅이어서 인골이 남아있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3,000년 동안 인골이 남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 이제 여기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못하지만 실제로 인골 남았다 이제 그 안에 흙에 3,000년 전에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그 분석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가다 인골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3,000년 전 거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실제로요. 왜 그러냐면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조개무지나 조개더미에 나오기 때문에 석회석 때문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청동기 시대 때는 거의 인골이 안 나오는 가끔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학자들 본인들도 헤매고 계세요. 이게 그때 건지 추후에 묻혔는지 모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고인돌 자체 놓았는데 대부분 드러내면 70%가 무덤방에 없습니다. 그냥 돌만 놓여 있어요. 그냥 돌덩이만 하나 놓여 있는데 그걸 무덤으로 봐야 된다라는 데는 굉장히 의심이 많죠. 그래서 아니, 60, 70%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나머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덤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 30%는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네. 근데 뭐 저도 이제 거기까지는 명확하게 그냥 학자들이 대부분 이제 트렌치 쓰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온 것만 쓰거든요. 근데 이게 후대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초기에는 어떤 별자리나 이런 거, 태양의 움직임, 천문대나 첨성대 개념으로 썼다면 후대 올수록 어떤 묘제가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그래서 실은 거기까지 제가 여기 연구하기엔 좀 제 연구 범위를 벗어나고요. 그 다음에 시골에서 이렇게 서생으로 사는 사람이 이것저것 하기엔 좀 너무 벅찬 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면 비용이 최대 안 들어가는 방향, 발로 뛰고 내 머리로 생각하고 제가 상상력 속의 기억을 더듬어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네. 다른 나라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네. 반 이상은 다른 나라에 있는데 네. 그 나라에서 거기 밑에 뭐 파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뭐 뼈는 없다 손 치더라도 그 흙을 갖다 분석하게 되면 거기 인골이 있었다. 인골이 저기 저 분해된 흙하고 아닌가하고 좀 다르지 않나. 그런 논문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네, 근데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기에 이제 인도네시아 쪽에도 나오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재는 무덤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 열대 계절풍 지대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경 문화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고, 그다음 아까 교수님 말씀했던 부분은 저기 스톤헨지가 대표적인데 스톤헨지를 그걸 천문대로 볼 것이냐 무덤으로 볼 것이냐 막 그것 때문에 많이 논쟁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스페인의 벵갈이라는 고인돌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인골이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근당에서 그걸 만들 때 인골이 들어간 건지 후대에 들어갈지에 대한 것은 학계에서 지금도 결론을 못 내놓고 서로 지금 다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예를 들면 묘제로 대부분 행렬식 섭실분이라든가 수혈식이 쓰다 보니까 이거 무덤이라는 어떤 결론을 내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저도 이제 직접 그런데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흥미있는 토픽이었었는데 네. 원래 관심사는 아니지만은 네네.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간단한 질문. 저기 먼저 네. 먼저 네. 그 세계 고인돌의 절반이 한국에 있고 한국에서 고인돌이 제일 많은 곳이 고창입니다. 그럼 고창에 고인돌이 제일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그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지금 현재 고인돌이 대부분 해수면에서 해발 20m에 대부분 많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과거에 고인돌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해안가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골짜기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예를 들면 해수면이 그 당시보다 5m 내지 10m 정도 올라왔다라고 보면 지금의 이제 예를 들면 군산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전혀 농경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화도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딱 조사를 해보니까 해수면이 20에서 50m 사이에 많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고창 같은 경우는 구석구석이 충족지가 많아요. 해수면이 20m까지 올라와도요. 근데 그리고 난데 한반도는 아시겠지만 70%가 산이잖아요. 산이다 보니까 산에서 농사 지을 수는 없거든요. 고창이라는 땅은 지금도 비산 비하라고 그래가지고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땅들이기 때문에 농경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인돌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곳이 실은 어디냐면 대동강유역입니다. 대동강유역 평양 주변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북한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비산비하 땅이 굉장히 넓은 땅이 평양 주변이고 황해도 일대이기 때문에 그쪽에 아무래도 고인돌이 많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기 요서 지방이 많이 나오거든요. 만주 쪽에 이쪽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청동기 시대는 지금의 그 태풍이 요동반도까지 공격을 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을 이야기하면 농사짓기가 굉장히 좋았던 땅이죠. 그래서 실은 기후학으로 저는 설명을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기후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거기까지 농사가 지었기 때문에 지금도 만주 쪽하고 이쪽까지도 고인돌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영국도 마찬가지이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후변동과 연관을 시켜보면 고창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농사지을 땅이 많고 그 다음에 인간이 거주하기에 굉장히 적합했던 땅이다. 그래서 고창 인구가 현재 5만 4천 정도 되는데 청동기 시대 인구를 제가 추정해 보니까 5만이 넘습니다. 네. 청동기 시대요.
왜 그러냐면 인구 변동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혹시 여기 인구학자분 계시면 아시겠지만 고대 2000년 전에서 2000년 동안 인구 변동률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멸망할 때에 한반도 인구가 한 1000만 한 800만, 600만인데요. 그 조선시대 후기 때의 인구가 1000만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겨우 1000년, 2000년 지나도 1500년 지나도 인구가 뭐 겨우 200~300만밖에 안 늘어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의 인구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서울, 경기, 인천 빼고 부산 빼고 대구 빼고 광주 빼면 인구가 없습니다. 시골에 가면 사람 없습니다. 근데 고인돌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창의 인구가 5만 4천, 고창 읍내 인구 2만, 고창 인구 2만 5천을 읍내 인구를 드러내면은요 사람이 없습니다 시골에. 근데 고인돌이 더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 간단한 질문이요. 고인들 지금 만세돼 있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지만 실제로 세계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 뒤에는 우리라고 하지만 동이족이나 북방민족이라고 또 이게 문제가 되는 표현이에요. 북방민족 동이족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라고 하면서 가끔은 동이족이 했다는 동이족이라는 우리가 맞는 것들 커버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표현하는 게 가끔은 합리적인 표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말씀처럼 질문에서 잘 보여주고 고인들이 지역에 따라서 용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상식적으로 바스크 지방에 고인들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동이족 북방 쪽의 한 계획을 봤을 때 그 당시에 그 이동을 해가지고 가서 있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유럽 동부라고 이제 고인들이 있을 때 이런 흐름을 조금 견해를 좀 잡을 수 있어요. 실은 지금 한국학계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고인돌을 지금 북한학계는 BC 20세기까지 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학계는 평균적으로 BC 10세기로 봐요. 그러니까 한국은 3000년 보고요. 북한학계는 4000년을 보고 있어요. 북한학계가 한국보다 1000년이 더 빠른데 근데 유럽의 같은 경우는 신석기 시대까지 올리거든요. 얘네들은. 근데 문제는 신석기 시대까지 올리는데 유물 유적을 따져보면 우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한국학계에서 이야기하는 BC 10세기라는 논지가 유럽에 비해서는 더 빨라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한국학계에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그것까지 제가 논쟁할 자신이 없습니다. 네, 자신 없고 예를 들면 스페인의 벵갈에 7000년 유적이 나오는데 우리는 더 된 것 같은데 라는 그냥 제가 혼자 더 됐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이걸 측정하지 할 수가 없으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네네. 네, 내가 이 고인돌에 관해서 얘기를 들은 게 80년 전입니다. 중학교 때 신석정 선생님이라고 하는 예, 구한스분이요. 시인이 네. 여기에 관한 얘기를 해서 우리가 가보지를 못하고 신기하게 생각을 했었죠. 그 후에 이것이 이제